신우는 거의 매일 아버지를 따라서 수목원에 왔다. 신우가 수목원에 오지 않는 날 혼자서 무얼 하고 지내는지 내 쪽에서 궁금해졌지만 안요한 실장에게 물어보지는 않았다. 수목원에서 신우는 안 실장의 연구실 안에 설치된 유리 연못안을 들여다보거나 혼자서 늪에 나가 앉아 있었다. 내가 늪가에서 페랭이 꽃을 대생할 때 저만치 떨어진 부들숲가에 신우는 앉아 있었다. 신우는 가끔씩 늪 안으로 돌멩이를 던져서 벌레나 새들을 날렸다. 내 쪽으로 불러서 말을 걸어보고 싶었지만 멀리서 보아도 안요한 실장을 빼다 박은 듯이 닮아서 부르기가 망설여졌다. 부들숲가에 앉아서 신우는 고요히 집중했고 무엇인가 바빠 보였다. 나는 그 아이의 집중의 대상이 궁금했다. 학교와는 본래 아무런 인연도 없는 것처럼 그 아이의 휴학은 편안해 보였다. 그 아이가 늪을 들여다보고 있는 동안에 나는 스케치북에 그 아이의 얼굴을 대생했다. 연필을 댈수록 어린 안요한의 모습이 종이 위에 자리 잡았다. 신우의 뒤통수 가마가 멀리서도 또렷이 보였다. 뒤통수 가마에 햇빛이 닿아 있었다. 가마 둘레의 머리카락이 빛에 부풀어 보였다. 나는 스케치북을 넘겨서 새 종이를 펼쳤다. 새 종이 위에 신우의 뒤통수 가마와 그 주변의 머리카락들 그리고 거기에 내리는 빛을 그렸다. 화폭 전체에 가마 한 개를 크게 확대해서 그렸다. 거기서 쟁쟁쟁 소리가 들리는 듯 싶었다. 내가 가마 그림을 다 그리기 전에 신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그림을 마무리할 수 없었다. 신우는 갈대와 부들 사이로 난 길을 따라서 내 앞을 지났다. 너 신우지? 너 물가에서 뭐 했니? 그게 내가 신우에게 건넨 첫 번째 말이었다. 신우는 눈을 들어서 나를 쳐다보았다. 맑고 깊은 눈이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새와 벌레가 거기서 살고 있는 듯 싶었다. 신우가 대답했다. 벌레를 봤어요. 물에 안 빠지는 벌레요. 신우는 소금쟁이를 들여다본 모양이었다. 그게 소금쟁이야. 너 어디 가니? 아빠한테 가요. 점심시간이었다. 신우는 안요한 실장의 연구동 쪽으로 걸어갔고 나는 돌아서서 걸어가는 신우의 뒤통수를 보면서 가마 그림을 마무리했다. 화폭 중앙에 둥근 가마가 자리 잡고 머리카락의 소용돌이가 한 바퀴 돌았다. 연필이 닿지 않은 부분에 종이에 빛이 배어서 머리카락을 부풀려주고 가마가 맑은 날 초저녁에 뜨는 달처럼 드러나기를 바랬는데 다 그려놓고 보니 연필이 지나간 자리에 흑백의 흔적만 남아있었다. 본다고 해서 다 그릴 수는 없을 것이었다. 본다고 해서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본다와 보인다 사이가 그렇게 머니까 본다와 그린다 사이는 또 얼마나 아득할 것인가를 그 아이의 뒤통수 가마를 보면서 생각했다. 아이가 자라고 여자가 늙는 것은 닥쳐오는 시간 앞에서 쩔쩔매는 난감한 사태일 터인데 그림을 그려서 그 난감한 것들을 종이 위에 붙잡아 놓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그 어린아이의 가마가 나에게 말해주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린다는 말은 만진다는 말이나 품는다는 말과는 대척점에 있는 반대말이었지만 그 두 개의 국면이 반대되는 대척점에서 서로 그리워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말일 수도 있다고 그 어린아이의 멀어져가는 가마가 나에게 말해주었다. 안요한 실장은 연구실에 산림곤충 연구반을 신설했다. 연구반이 오픈하는 날 연구실에서 시루떡과 머릿고기를 차려놓고 작은 축하 모임이 있었다.
젊은 곤충학자 2명과 그들의 보조원 3명으로 팀을 꾸리고 안 실장이 지휘했다. 곤충의 생태와 지각, 의사소통의 방법, 곤충의 사회성 같은 테마를 연구하게 되는데 아직은 초기 단계여서 순수 연구에 치중하게 되겠지만 몇 년 후에는 응용 연구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안요한 실장은 축사에서 말했다. 연구는 곤충의 서식 현장인 야외에서 주로 이루어지겠지만 가설적 조건을 부여할 실험과 관찰을 위해 실내에 곤충 생태관을 만들었다고 안 실장은 설명했다. 곤충 생태관은 10평이 넘는 나무 상자 안에 나무, 풀, 바위, 연못, 흙 같은 인공의 자연 환경을 만들어 놓고 개미나 벌을 풀어놓은 연구시설이었다. 나무 상자 위에 유리 뚜껑을 덮고 그 위를 천으로 가리고 광도를 조절해서 밤과 낮, 보름과 금음, 일출과 월출 같은 시간과 1월의 흐름까지도 인공적으로 연출하고 있었다. 자연계에 곤충이 너무 많아서 우선은 개미를 주로 연구하게 된다고 팀장은 설명했다. 곤충 생태관의 개미는 자등령 남쪽 능선 유해 발굴 현장에서 채집한 흰개미와 불개미를 인공 환경에서 대량으로 번식시킨 것이었다. 개미의 사회성은 역할 분담에 따른 공동체 생활과 타 집단과의 전쟁을 통해서 발현되는데 그 사회성이 형성되고 작동되는 과정을 규명하는 것이 연구의 1차 목표였다. 양쪽 진영이 모두 병력을 총동원해서 전면전을 벌일 때 개미들의 적개심의 근원은 무엇인가? 개미들은 개별적인 적병에 대해서 증오심을 갖는가? 개미들은 어째서 적이 되는가? 혈연이 달라서 적이 되는가? 서식지가 다르면 적이 되는가? 먹이를 다투면서 적이 되는가? 냄새나 색깔이 달라서 적이 되는가? 같은 흰개미 종족끼리는 적이 되어 싸우는데 어떤 불개미 집단과 어떤 흰개미 집단은 왜 싸우지 않는가? 적개심의 근원은 무엇인가? 개미들의 적개심은 개별적 개미의 인식 속에 각인되어 있는가? 적개심이 각인되어 있다면 공포심은 없는가? 개미의 기억 안에 무엇이 축적되어 있기에 개미는 적개심을 반복해서 거듭 전면전의 싸움터로 나서는가? 개미들의 기억 속에 축적된 적개심이란 애초부터 없고 개미들은 아무런 적개심 없이도 전면전을 수행하는가? 그렇다면 싸움의 동력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세부적인 연구의 항목이라고 팀장은 설명했다. 한 무리의 개미들의 허리가 끊어지고 목이 잘려서 괴멸하면 다시 구멍 속에 들어있던 다른 무리들이 싸움터로 나오고 대열의 진퇴가 조직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개미들의 싸움에는 지휘계통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지휘복종의 내용을 밝히는 것도 연구 과제라는 것이었다. 적대하는 흰개미와 불개미 수백 마리의 더듬이를 잘라내고 생태관 안에 풀어놓았더니 처음에는 방향을 잡지 못해 매물 돌고 헤매다가 이내 쌍방이 모두 대열을 정비해서 싸움을 시작했다고 팀장은 보고했다. 그래서 개미가 더듬이로 더듬어서 피하를 식별할 뿐 아니라 더듬이 이외의 다른 식별 기능이 있는 것으로 가설을 세우게 되었다고 팀장은 말했다. 곤충 생태관이 오픈하는 날 김민수 중위는 사단장이 보내는 작은 과자 상자를 들고 수목원에 왔었다. 장마가 시작되자 전사자 유해 발굴 작업은 중단되었고 병력들은 능선에서 철수했다. 김중희는 사단과 수목원 사이에 연락 업무를 맡고 있었다. 팀장이 연구 과제를 설명하는 동안 김민수 중위는 나무 상자에 바싹 붙어 앉아서 개미들을 관찰했다. 작은 것들을 찬찬히 살피는 시선이었다. 나는 뼈 그림을 부탁하러 온 날 늪으로 돌멩이를 던지던 그의 모습을 떠올렸다. 팀장의 설명이 끝나자 김중희가 물었다. 개미들은 전사자 유해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개미들은 유해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앞으로의 관찰 대상입니다. 유해 발굴 작업이 중단되는 장마철에 개미들의 유해를 들여다봐야 하니
김민수 중위의 제대 말년은 그 자신의 말대로 운이 없는 것 같았다. 안요한 실장은 아들 신우와 나란히 앉아서 곤충 생태관을 들여다보았다. 개미들이 수억 년의 시간을 건너와 생태관 안에서 개미의 모습으로 살아있듯이 저 아버지와 아들도 번식과 유전의 오랜 세월을 건너와 내 눈앞에서 저토록 빼다박은 듯이 닮은 모습으로 앉아서 개미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었다. 안 실장과 그의 동료들이 팀장이 설명한 그 어려운 의문점을 해결하고 연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를 나는 알 수 없었다. 안 실장 자신도 그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을 것이었다. 안 실장과 그의 동료들은 개미가 아니고 개미와 공유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개미의 운명에 관한 자신들의 언어를 정립하고 그 언어의 구조물을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제시하게 될 것이다. 안 실장은 말의 길이 끊어진 그 먼 곳을 말을 앞세워서 말에 이끌려서 가려는 것인가? 그 길이 어리석은 미망의 길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안 실장과 그 동료들의 탓은 아닐 것이다. 안 실장은 개미가 아니니까. 나는 개미를 들여다보고 있는 안 실장 부자의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그런 생각에 빠져 있었다. 멀어서 돌아올 수 없이 아득한 저쪽을 그 아버지와 아들은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먼 곳을 더듬는 눈동자 4개가 맑고 깊었다. 눈동자의 주인은 먼 여행에서 돌아오지 않았고 눈동자만이 육신 쪽에 남아서 깜빡이고 있었다. 눈동자 4개가 똑같았다. 곤충 생태관 오픈 모임은 초저녁에 끝났다. 테이블 위에 시루떡과 머릿고기가 거의 그대로 남았다. 김민수 중위가 벗어놓았던 철모를 쓰면서 말했다. 이 음식을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개미 연구 계획을 설명한 팀장의 말보다도 훨씬 더 편안한 말이었다. 나는 물었다. 군인이 이걸 가져다가 뭘 하시려고요? 그가 대답했다. 오늘 생일을 맞은 병사가 있습니다. 신병인데 적응을 못해서 고생하고 있죠. 그가 지금은 경비소대장이나 지피장은 아닐 테지만 유해 발굴 현장에서 보니까 그의 부하들이 10명은 넘어 보였다. 먹성 좋은 젊은이들에게는 턱없이 모자라는 양일 것이었다. 좀 모자라겠네요? 그가 빙그레 웃었다. 철모에 눌려서 그의 웃음은 아래쪽만 보였다. 그렇겠네요. 워낙들 먹어대니까. 그가 과자 상자를 쌓은 보자기를 풀어서 시루떡과 머릿고기를 챙겼다. 나는 남은 음식을 거두어 그의 보자기에 싸주었다. 겉절이 김치와 새우젓, 점인 생마늘, 풋고추와 막장, 상추와 깻잎도 비닐봉지에 담아주었다. 나무젓가락 몇 개도 함께 넣었다. 남에게 음식을 거두어주는 일을 처음 해보았다. 마음의 깊은 곳이 뜨겁고 또 젖어드는 것 같았다. 김중희가 내가 내민 음식 보따리를 받았다. 고맙습니다. 병사들은 민간의 음식을 좋아합니다. 나는 부대로 돌아가는 김중희를 수목원 청사 앞에서 배웅했다. 김중희는 왼쪽 옆구리에 음식 보따리를 끼고 오른팔을 들어서 거수격리를 보냈다. 김중희는 지프를 몰아서 부대로 돌아갔다. 입맛에도 환각이 있는지 일과를 마친 저녁에 한자리에 둘러앉아서 시루떡과 머릿고기를 먹는 젊은 사내들의 식욕이 내 혀에까지 전해져 왔다.